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국제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모두의 월드 코너인데요. 오늘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수님.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요즘 북한에서 워낙 이슈들을 많이 쏟아내는데 안 좋은 이슈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요. 이게 우크라이나와 이제 북한 문제가 서로 약간 국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연관돼 있기도 하고 복잡해서 교수님께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현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죠. 지금 뭐 수도 키이우가 함락되냐 안 되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이 외곽 지역을 지금 러시아군이 집중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떤가요? 네. 글쎄 뭐 지금 이제 그 한편에서는 네.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그 협상이 협상을 벌어지고 하고. 있는 뭐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직접 협상이 한 3차례 정도 했지요. 네네. 또 그리고 뭐 이 대면 협상을 한다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그 지금 이제 이 양측 다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이 전쟁의 이 기간이 좀 길어지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도 그러나 양측 모두 네.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일종의 그 관심도 있고 또 이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이제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굉장한 그 비판의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네. 더 나아가서 그 러시아 군의 피로감이 누적돼 있다는 것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을 다 봤을 때 아마 그 올 상반기 내에 뭔가 휴전이든 네. 종전이든 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고 그런데 상반기라는 게 사실 이제 한 6월까지인데 몇 달 남았습니다. 이게 하루하루가 정말 급박한 상황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좀 오래 갈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워낙 입장 차이 크고 네. 지금은 이제 또 특히 그 미국과 이 러시아의 갈등 관계 네. 또 어느 정도 중재자적 역할을 해야 될 중국이 조금 그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아직까지 중재자들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건 상황 아니겠어요. 물론 유엔이라든지 뭐 서방 국가에서는 네. 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 대화의 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또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그러나 과거의 전쟁에 비해서 그렇게 그 지금은 이제 뭐 핵무기라든지 이런 화학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 아직 확산되는 그런 측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문제 해결의 노력에 비해서 이 좀 뭐랄까 휴전이 좀 늦어지는 그런 거 봤을 때 조금 시간적 여유를 잡아서 올 상반기 내에는 좀 휴전 또는 종전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전망을 해봅니다. 네.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푸틴하고 17번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중재인을 자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성과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푸틴이 뭐 아무런 얘기도 듣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같죠. 본격적으로 이 시기에 북한의 도발 사실 이제 연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북한의 움직임, 태도, 지금 ICBM 발사 전반적으로 좀 총평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아마 이 북한이 과거 경제적 사례를 비춰볼 때 네.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 협상할 때 리비아 모델 여기에 네네. 대해서 굉장한 그 반발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마 그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노핵 노조선 다시 말해서 핵 없는 조선은 있을 수 없다. 그러한 오히려 그 계리를 네.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핵을 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렇지요. 계기가 됐다. 우크라이나 예. 전쟁이. 네. 또 하나는 좀 그 내부적으로 네. 4월 15일이 그 북한에서 중요시하는 그 태양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김일성 주석 110주년 생일 아닙니까? 네네. 또 그걸 하려면 나름대로 군사 강국을 일으킨 김정은 위원장 중심의 체제 결속이 또 필요하겠죠. 네네.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아마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했다는 것을 네. 좀 보여주려는 네. 그런 계기 선택이 아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그 북한이 원하는 만큼 뭔가 제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바이든 정부가 정신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또 대내 결속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이번에 이제 ICBM 발사로 현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일단 그 개념부터 얘기를 하면 모라토리움 파기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얘기를 했는데 외국 언론을 보면은 모라토리움을 뭐 재검토한다, 철회했다, 종료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이게 좀 조금 더 가치 중립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번에 모라토리움이 어떤 상황이라고 교수님은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 북한의 핵 실험, 네, ICBM 시험, 네, 예를 들어서 모라토리움 하면 일종의 그 시험을 잠시 유예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 모라토리움이 이 북미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냐, 네, 아니면은 북한이 뭔가 미국에 또는 한국에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제적 조치의 일환인가? 네. 뭐 여기 따라서 조금 그 표현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국제사회의 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강력한 위반이라는 네. 막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네. 또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4.27 판문점 선이라든지 막 그런 와중에 네. 적어도 약속했다는 막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일방적으로 북한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모라토리움 파괴라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러나 이 다수의 전문가들이 조금 해제라고 표현한다면은 네. 좀 강도가 낮고 네. 좀 중립적인 네. 이런 절충적인 표현으로서 뭐 철회 뭐 이렇게 종료 하고 있는 거 뭐 생각되고 이렇게. 지금 문제 아마 이 북한이 이미 지난 1월 19일이죠. 1월 19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네. 이 미국에 던졌던 그 선제적 신뢰 조치 네. 또 그리고 이 핵 ICBM 모라토리움 뭐 이런 철회 예고는 이미 했죠. 네. 예고를 했는데 지금 문제 하나는 네. 그것이 어떻게 결정했다는 이 뭐 당의 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보도도 없이 곧장 이렇게 ICBM 모라토리움 처리하면서 ICBM 발사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놀라운 대목이죠. 네. ICBM 뭐 화성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화성 15형으로 결론 내렸고 또 북한 본인들이 주장하기에는 뭐 화성 17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인 것을 떠나서 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서는 기술적인 실험이기도 하고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기. 그래서 이 ICBM 발사 같은 경우는 워낙 중대한 일이고 글로벌하게 충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양절에 맞춰서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뭐 110주년에 맞춰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당긴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북한은 지난 2월 27일 네. 그리고 또 이 3월 5일이지요. 네. 일종의 정찰 위성을 가장해서 네. 화성 17형의 성능 시험을 했다. 뭐 이것이 한미 정보 당국의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월 16일 날 네. 북한이 또 이제 화성 17형을 발사했는데 고도 20km 지점에서 폭발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 네. 뭔가 태양절보다도 적어도 한 달 전부터 네네.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 그만큼 북한이 뭔가 태양절에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식이랄까요? 이런 것이 조금 나름대로 급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네네. 다시 말해서 이 태양절이라는 것은 뭔가 주민들을 결속시킬 만한 축포가 필요한데 그 축포가 미국을 압박하면서도 축포로 사용할 수 있는 뭔가 막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아마 화성 17형 이것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16일 날 만약에 성공을 했다 하면은 그 이후로도 또 뭐 미국의 반응을 봐가면서 또 한 차례의 또 이런 ICBM을 발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24일 날 어떻든 간에 뭐 15형이든 17형이든 ICBM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공을 대대적으로 네. 노동신문을 통해서 그 보도됐고 또 국제사회에도 여러 가지 선전을 했죠. 네.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북한 그 김정은 입장에서 태양제를 맞아가지고 뭔가 치적 보여줘야 되는데 네. 보여줄 것은 주로 경제와 군사력 아니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특히 그렇죠. 그렇죠. 네네. 뭐 경제하니까 결국은 뭐 이 평양에 있는 주택 건설이랄까요? 네, 뭐 네. 이런 거 있고 그 외에는 화고하게 그 대외적 대내적 모두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결국 IBM급이 아니냐 그런 군사. 측면에서 조금 빨리 발사해 가지고 네네. 성공한 날로부터 네. 대대적으로 네. 주민 선전하고. 결속하는 막 그러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좀 빨리 발사한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8년 5월이었습니까? 당시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를 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복구하고 있다. 그래서 곧 핵실험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핵실험과 그 ICBM 시험은 한 세트다. 세트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미 북한이 ICBM 그 발사를 함을 해가지고 네. ICBM 모라토리엄은 철회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하나 남은 것은 결국은 핵실험을 통해서 핵에 대한 모라토리엄도 철회하는 것이겠죠. 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한미 군 당국, 정부 당국의 그 이 여러 가지 분석을 보면은 풍계리 핵실험장 이것이 지금 이제 복구하고 있다는 네네. 이 여러 가지 징후들이 지금 이제 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포착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거기에 그 이 갱도가 그 4개 갱도가 있는데 네. 지금까지 주로 2번 갱도에서 많은 핵심을 했고 네. 4번 갱도는 네. 그 아마 안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지형 그 안에 조건 문제 때문에 안전성이 아직까지 확보 안 된 것으로 알려지고 그렇다면은 유일하게 네. 조금만 그 갱도 입구와 폭파된 내부 정리 정도만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 3번 갱도 아니겠냐 네네. 라는 측면을 봤을 때 네. 아마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네. 단지 네. 미국의 반응에 따라서 핵실험 시기가 조금 빨라지거나 네. 늦어질 수는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핵과 그 미사일은 세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육체 핵실험이 2017년 9월이었고 2017년 11월에 ICBM 그 화성 15형 발사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한 두세 달 차이였네요. 돌이켜 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해 또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 이제 보통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네네. 이런 이 핵 보유로 가는 나름대로의 그 진행 과정이랄까요? 네. 노동을 보면은 한 6, 7차 정도 핵실험을 하면은 네. 거의 그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 이렇게 그 기술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이고 그 외에 횟수를 자꾸 증가시키는 핵실험은 오히려 핵무기의 그 질적인 성능보다도 네네.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여주듯이. 그러나 지금 이제 북한 네. 입장에서는 뭐 핵 분열이든 네. 핵 융합에 의한 것이든 네. 어쨌든 간에 뭐 폴루토늄탄이라든지 우라늄 심지어 수소폭탄까지도 다 성공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었죠. 지금 네. 현재 핵실험하는 것이 ICBM과 물론 한 세트지만 네. 이것이 소위 말 소형화 기술적으로 소형화를 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기 위한 것인지 네. 그거는 좀 더 근거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은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바마 정부 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처럼 전략적 인내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눌 것인가 이제 아주 극단적인 전망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뭐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전략적 인내로 역시 가는 겁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5월이죠. 지난해 5월 네. 문재인 대통령과 그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거의 바이든 행정부가 몇 개월 동안 대북 정책 리뷰 이 결과에 대해서 한미 간에 거의 조율이 끝났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죠. 거기에 보면은 핵심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실패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그 일괄 타결이랄까요? 네네. 막 이것도 실패했다. 네네네. 그리고 이 한국의 4.27 선언과 북미 간의 6.12 여기에 대해서 개성하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 기반으로 때문에 이어가겠다. 네. 상당 부분 대화 외교를 중심을 하면서 좀 뭐랄까 단계적 동시행동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 문제 해결을 갈 줄 알았는데 뭐 이것이 미국의 국내 뭐 여러 가지 보수적인 시각이라든지 또는 뭐 코로나 전국 사회라든지 네. 또는 기타 다른 문제의 이슈에 네. 가려가지고 네네. 북한 문제가 조금 후순위에 처진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현재까지 그 미국이 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조건 없는 대화 운운 속에서 움직이는 걸 보니까 네.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전략적 인내의 투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시즌 2가 아닌가라는 생각.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 매체 뭐 더 힐 이런 데서도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 미국 매체에서도. 마지막으로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교수님 30일에 하와이에서 한미일 합참 의장들이 만납니다. 이 ICBM 발사 전에 이미 예정된 뭐 만남이라고는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하십니까? 뭐 이 한미일 합참 의장들이 만난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이 ICBM 발사에 대한 대응 또 네. 향후 뭐 핵실험이라든지 기타 또 핵능 고도화에 대한 일종의 군사적 대응 뭐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겠죠. 네. 뭐 그런 차원에서 군사 당국자들이 나름대로 만난 자체에 대해서는 상징성은 있겠죠. 네네. 그러나 과거 경험적 사례에 비춰볼 때 뭐 군사적인 대응을 해서 북한이 잘못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더 도발했었죠.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네. 결국은 이 과거 경험 사례를 비춰보면 북한의 도발, 군사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제재 그 속에서 북한의 핵능력 더욱더 고도화되고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더 고조되는 그러한 상황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이번 그 이 한미일 네. 그 합참 의장의 만남은 상징성은 평가할 수 있지만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니 올해는 최소한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좀 암울한 전망 좀 같으시네요. 암울하도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이 윤석열 당선자의 대북 정책이 네. 인수위에서는 강경적이 아니다고 하지만 그러나 뭐 선제 타기라든지 북한은 적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그 당선자의 언급에서 볼 때 네. 강경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암울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두의 월드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